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뭐 들으시다시피 제 목소리는 아주 졸립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졸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강의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네요. 하여튼 주어진 1시간 동안 그 시간을 덜 지루하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나니까 좀 지루한 목소리라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인내심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는 따로 PT를 준비해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저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 좀 참조하셔도 좋고 저는 제가 말하는 모든 걸 글로 옮겨놓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글을 보시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진보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진보는 지금 이 현실을 그대로 용인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불합리함을 문제 삼으면서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된 미래는 아직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미래는 말로써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써 구성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이론이든 개념이든 뭐 이렇게 부르는 공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를 그저 해석해서 말하면 충분하지만 지금의 지배적인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진보는 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뭐 어느 나라든 진보적인 사람들은 좀 지적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론이든 논리든 말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보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것.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강제가 아니라 말과 설득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연 1시간으로 공부는 뭐 택도 없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자꾸 찾아서 읽으셔야 되고 자꾸 표현해야 되고 말로써 그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시간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다른 말씀은 책에나 뭐 여기 글에 있으니까 최근 현실 관련돼서 좀 중요한 얘기 몇 가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째는 앞선 내용에서도 다른 얘기지만 정치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8년 전의 촛불 집회와 금년의 촛불 집회 사이에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8년 전에는 간단히 말하면 정치는 오지 마라. 정치인들 저기 오면 뭐 야유하고 마이크도 안 주고 뭐 당시 정의당이 아니라 진보신당 이렇게 깃발 들면 깃발 내리라고 이제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맨 8년 전에 촛불 집회는 일종의 정치가 아니라 광장에서 모든 걸 해결할 테니 정치는 오지 마라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촛불 집회였던 시민적 열정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는 마음을 먹고 전 헤어졌다고 봅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똑같이 안 하겠다는 결의를 전 이번 촛불 집회에서 봅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치 뭐하냐 빨리 나와라. 이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군가에게 권세를 좀 내보이고 뭐 권력이나 이런 걸 좀 강조하려는 그런 어떤 좀 다소 좀 특별한 인간들의 성향으로 말하는데 정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치는 다른 뭐 경제나 시장이나 무슨 뭐 행정 권력이나 이런 것도 사회 자원을 분배하는 기능을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라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원하는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정치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가 가난한 시민들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정치를 야유합니다. 정치를 빼고 나면 그분들은 사회에서 강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수단은 민주주의에서라면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정치 철학자들은 정치라고 하는 힘에 그걸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라는 말의 개념 정의는 누군가 앞장서서 권세를 앞세우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존재의 목적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을 정치라고 불렀고, 그 정치를 통해서 개개인들 삶의 공통된 조건을 낮게 만들어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조직하는 걸 보고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 활동 가운데 가장 고결한 활동을 옛 철학자들은 다 정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치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도 그걸 좀 효과적으로 좀 설명을 잘 못할 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의 싸움의 성패는 정치가 갖고 있는 이 선한 가치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느냐가 전 싸움의 성패에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앞으로 어디까지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변화의 가능성을 조직하고자 하는 정치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쥐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옛사람들이 정의한 걸 조금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정치적인 사람은 누군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과시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뭔가 하여튼 남들 앞에서 권세나 이런 걸 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왜 이 세상이 뭐가 어떻고 이게 되지도 않고 이런 개탄하고 냉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논쟁하다 보면 지나치게 문제를 좀 비관적으로 만들고 냉소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똑똑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 논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치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모아서 더 큰 협력, 더 큰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세상을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과시하고 냉소하고 마치 모든 게 이런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이 다른 가운데서도 조금 더 나은 의견을 위해서 회의 잘하고 이견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도 그 차이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고, 넓은 마음은 전 얼굴에 표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아침마다 저는 거울을 보시면서 웃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웃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정치를 분열시킵니다. 분위기를 음울하게 만들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 절대, 인간 누구도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글도 부분적으로만 옳은 뿐이지 다 옳은 글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람은 비록 부모님이 좀 우락부락한 인상을 남겨주셨어도 그런 인상을 가진 분들이 웃음이 아름다우면 그것처럼 매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얼굴도 다 웃는 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웃음으로부터 시작해야 이견과 갈등 속에서도 더 큰 일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 나는 정치적이다라는 설명을 하실 때 그러면 어디 가서 나는 정치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시민 운동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치를 통해서 이 정치를 선용해서 보통의 시민들의 어떤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진보 정치도
이미 뭐 많이 성장을 했지만 더 비약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정치는 실체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질 권리를 준 것뿐이지 나머지는 그 의견의 자유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의견의 문제 앞에서 늘 좌절하는 것 우리가 진보정치 그강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반성적으로 돌아볼 일입니다. 의견의 힘이 갖는 것을 더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옳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남한테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건 전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이 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고 웬만한 문제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뭐 정말 뭐 무슨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에 대한 저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뭘 알지 못하고 옳은 게 충분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합치려고 하고 조직을 만들고 더 앞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게 전 정치를 하는 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일단 시작하면서 오늘 주제는 지금 촛불 집회 문제를 만약에 정치학자가 이 문제를 정의하라면 국가 권력에 어떻게 책임이라고 하는 굴레를 세울 수 있나라고 하는 정치학의 가장 오래된 주제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문제를 조금 이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는 이 현장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지금 국면의 민주적인 어떤 이론적 어떤 핵심을 다른 더 깊은 설명이나 설득력으로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전 그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개념이 뭐 나라 국자의 집가자 이렇게 한글로 생각해서 뭐 옛날부터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국가 이후의 문제고 국가는 16세기에 사실상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념으로는 뭐 스테이트라고 쓰든 뭐 라틴어로 스타토라고 쓰든 뭐 독일어로 슈타트라고 말하든 이 개념의 옛날 뜻은 그냥 상태나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쓰면 통치자의 지위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국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통치자조차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오면 뭔가에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것이 막연하지만 그려지는 뭔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때 국가를 가리키는 개념이 입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국가는 입헌주의라고 하는 국가의 정당한 기초를 그 사회 구성원들의 판단 위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현상을 근대 이후 새로운 현상인데 이 국가라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걸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입헌주의 기초를 두고 권력도 정당하게 뽑혀야 된다는 관념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권력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늘 최선으로 발휘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잘못된 국가 권력을 만들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정치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개념을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accountability라고 부르는데 책임성, 사후적으로 왜 그런 사태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책임성의 원리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국가, 잘못 뽑힐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것, 책임성, 그 국가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지 않을 때 시민은 어떻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나.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다루겠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철학자들 이름이겠지만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국가 없이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고 정말 평화로울 수 있으면 그럼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우리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으면 그걸 필요로 하지 않겠는데 그걸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러들였는데 본질은 폭력기구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폭력은 인간이 여지껏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성의 기초 위에 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게 국가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홉스라는 사람을 이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텐데 홉스는 국가를 인위적 인간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혹시 홉스가 쓴 책인 뭐 리바이어던이든 뭐 레비아탄이라는 책의 표지를 보면 거기에 통치자 안에 있는 것은 다 조그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다 조그마한 개미 같은 사람들로 그려진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그 영역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영생불멸의 괴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불러들이는 필요성은 공권력은 불가피하게 불러들이는데 이것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나 인간을 억압할 수도 없는 억압하실 만한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는 대단한 어떤 파워를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권력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들였지만 인간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라면 누군가에게 선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통해서 그걸 규제하고자 했는데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가 사실 홉스 이후의 정치 철학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의 이 어떤 진화 과정이랄까 그 핵심이 하나가 저항권, 혁명권. 만약에 국가의 목적을 벗어났을 경우 시민은 그 국가 권력에게 우리의 주권을 위임했지만 혁명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 자유주의의 어떤 태두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저항권. 만약에 국가가 그 목적, 자유, 생명, 재산 이것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국가 본래의 목적을 어긋나면 시민은 강제적으로 물리력으로 혁명할 수 있다는 관념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다 헌법의 기본권 개념으로 자리 잡아서 출판, 집회, 결사, 무슨 이런 자유로 이제 구현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축은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책임성을 묻는 걸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 대한 거고.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원리를 둔 건 권력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쪼개서 권력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것. 그게 수평적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시민과 국가 사이의 수직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권력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권력을 쪼개는 것. 그래서 그 당시의 개념으로 말하면 군주, 그 다음에 귀족원, 그 다음에 평민원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계급균형입니다.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수평적 책임성의 구조는 각 사회 집단 가운데 강력한 세 집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 이름이 귀족원, 평민원,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혈통적 계급의 이 권한입니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책임을 묻는 걸 수평적 책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구조 위에서 소위 말해서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이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한번 엄청난 충격이 한번 옵니다. 그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원, 왕제를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국가 권력 가운데 입법부만으로 국가 권력을 운영하고자 한 겁니다. 다른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다른 계급의 권력을 폐지하고 시민과 국가를 단일하게 일원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했던 어떤 어떤 권력관, 정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실현한 게 자코뱅입니다. 그러니까 자코뱅 독재가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자코뱅 독재가 수평적 책임성의 구조를 없앴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는 역시 국가는 또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우리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책임성의 구조를 더 이론화를 추구한 게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럽하고 다른 게 왕이 없습니다. 귀족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이 정부의 탄압을, 종교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급상에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면서 새로운 혁신을 이론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권력 세계, 그 권력은 옛날 개념은 계급균형입니다. 근데 여기는 계급균형의 원리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국가 권력을 쪼갠 겁니다. 그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뭐 몽테스키에나 이런 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견제와 균형은 사회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에 기초를 둔 제도화인데 반해서 미국에서는 그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첫째, 왕에 대신하는 대통령도 시민이 직접 뽑고, 유럽식 입헌군주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귀족원에 해당하는 상원도 일반 대중투표에서 직접 뽑고 하원도 직접 뽑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상호견제하게 한 게 이 수평적 책임성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제들입니다. 잘못된 통치자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저항권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 거고, 두 번째 문제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그럼 누가 헌법적으로 최종적 통제권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가 만약에 잘 작동했더라면 그러면 일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원리가 만들어진 게 18세기 말인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혁명과 반혁명이 계속된 교차를 끝내고 어느 정도 안정된 건 사실 20세기 후반부나 중반부, 아니 20세기 중반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 두 원리만으로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했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변화는 옛날에 자유주의 이론이나 민주주의 이론을 처음 생각했던 사람은 입법부가 힘이 최고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민에게 직접 권력을 만들어낸 입법부의 기초를 둔 게 권력의 최고 센 건 이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만든 삼권 분립 이론은 간단히 말하면 민주주의를 줄이는 걸 접근한 겁니다. 만약에 루소식으로 말하면 입법부가 단일한 이 시민주권체가 되는 게 최고의 민주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쪼개놓은 뿐만 아니라 이거를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했는데 중심은 행정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 입법부가 강한 게 아니라 행정부가 강하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가 주목했던 것, 국가는 단순히 저렇게 대표의 체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물질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 그건 뭐죠? 국가관료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국가관료제. 법률, 재정, 군사. 사실 우리요, 국가가 맘먹고 지금 현재는 지금 정권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국가가 맘먹고 조직화되고 훈련받은 대대급 전투요원을 무장한 채로 나오게 되면 사실 시민 뭐 10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학교를 다니신 분은 광장에 저렇게 빽빽하게 모이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최루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종로 상가에 여기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는데 막 공황장애 같은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저기 80년대, 90년대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도대체 저 국가 권력에 어떻게 책임성의 굴레를 묶을 수 있을까? 이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독일 정치사회학자의 가장 큰 고민이고 이론적으로는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를 가리켜서 보통 절망에 빠진 자유주의자라고 보통 부르는 이유는 이 강력한 국가 권력의 문제, 강력한 돈의 힘과 물리력의 힘과 법에 의한 힘을 독점하고 있는 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이 사람의 이제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제대로 이제 접근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비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이론가의 어떤 비관에 빠지기에는 현실이 너무 빨리 좋아진 겁니다. 현실에서는 저렇게 안 되는 권력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주제, 정당입니다. 잘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수직적 책임성의 구조하고 수평적 책임성의 구조를 전맥하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국가 권력의 책임성의 이 멍에를 세워야 되는데 멍에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은 혁명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헌법적 최종적 권위는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혁명을 하는 주체는 저항권에서조차도 개인이고 헌법적인 문제도 그냥 형식적인 기구나 제도일 뿐이지 이것을 조직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의회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문제에 봉착한 다음에 독일의 역사만 슬쩍 살펴보더라도 맨 먼저는 1918년에 소위 말해서 이 통치자가 사실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그 빌레름 2세가 망명하게 되고 그리고 정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걸 보고 전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권이라는 게 남성 보통 선거가 빠른 데가 보통 1918년이고 여성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는 1920년 정도니까 이 시기가 보통 선거권과 대중정당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의 문제는 뭐였냐면 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바이마르라고 하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헌법을 만들어서 그 시대를 관장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정당은 시작됐지만 정당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약했습니다. 독일을 기준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왼쪽부터 보면 처음에는 공산당이 참여를 안 했지만 공산당의 힘은 약 10% 정도, 3인당의 정도는 한 20% 정도, 그리고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중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도가 여기도 약 10% 밑으로만 밑에 안팎의 이 작은 정당일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는 군국주의자 정당들도 5%, 7%들이 난립하게 된 겁니다. 최상의 헌법을 만들었지만 정당 정치의 기반이 되지 않았을 때 결과는 그 좋은 헌법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집권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의 전성기를 보게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헌법은 사실 독일 사람들 스스로도 불완전한 헌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헌법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기초법 또는 기초규범이라고 불러서 헌법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제대로 손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초법 이런 개념으로 이 불완전한 헌법을 감당할래. 이게 보헌헌법이라고 하는 전후 헌법이지만 이 지루한 헌법이 지금 전후 독일 민주주의를 그래도 잘 자리 잡고 평화적으로 관리되게 만든 힘은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정당입니다. 우리가 보통 3인당 그러면 뭐 진보정당이고 대중정당 그럽니다. 근데 기민당 그러면 그냥 보수정당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대중정당은 독일 기민당과 독일 3인당입니다. 기민당도 대중정당이고 전후에 독일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것은 기민당과 3인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두 정당이 소위 말해서 본헌법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정당들이 그 사회 축정당으로 역할을 할 때 두 정당의 지지율 합은 거의 8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있던 난립했던 정당 체제가 진보 보수의 양당 체제를 기축으로 하면서 약간 작은 정당들이 좌우에 배치되는 온건 다당제를 만들어가면서 독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국가 권력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정리되게 된 겁니다. 좋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정당의 문제라는 게 늘 중요합니다. 헌법은 늘 우리는 개헌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헌법은 민주주의는 헌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헌법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도 헌법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헌법이 지켜진 예는 권위주의 때도 없고 민주주의 때도 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도 전후에 헌법을 지킨 예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지만 거의 행정부가 지키지 않았던 어떤 문제이고 헌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의 규범성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조건이 안 되면 언제든 바이마르처럼 될 수도 있고 그 헌법이 지루하고 조금 불완전해도 정치가 그 기반을 다지면 그 일을 하는데 그때 그 핵심을 정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촛불 집회 초기에 시민들이 정치는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갔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촛불에 제 느낌으로는 그냥 동무로 간 겁니다. 일본 말로 하면 도모다치가 되기 위해서 나도 촛불에 참여한다로 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달랐던 사람은 이재명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씨의 조금 그런 거친 말도 싫고 그 사람의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옆에 가갖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장수처럼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정확하게 수평적 책임성의 이 명령을 말했다는 것. 탄핵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품성과 도모다치론이었다면 이분은 제도론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남들이 전선을 어떻게 쳐야 될지에 대해서 두렵고 뭐 할 때 그냥 이 조자룡처럼 창 하나 들고 적진을 향해서 그냥 뛰쳐나갔다는 것. 전 정치의 매력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국면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치는 무엇의 변화에 의해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중을 조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이다. 민중을 조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 성도 파괴시키는 사람이고 대중 속에서 길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촛불 집회 안에 형국을 성처럼 가둬놓고 이 폐쇄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는 그걸 치고 나갔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비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최종적 결정은 국회에서 내려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수직적 책임성의 구조와 수평적 책임성의 종결이라고 만약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헌법적 명령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헌법적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의 힘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걸 좀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8년 전에 우리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광장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냐면 정말 제대로 된 정당 하나 만드는 게 수직적 책임성도 수평적 책임성도 확실하게 매듭짓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걸로 저는 이 대사건이 승화되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은 잘못된 통치자나 거기에 농단을 부렸던 어떤 사적 관계를 처벌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게 가치를 가지려면 정당 체제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보면 90년 3당 합당의 어두운 그늘 한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90년 3당 합당,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아주 깊은 수렁에 빠뜨린 대사건입니다. 그때 참여했던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승계 세력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YS계라고 부르는 약간 온건한 개혁 세력이라고 부를까? 이 세력이 연대했던 힘의 구조는 이제 깨져야 됩니다. 깨지게 되면 전처럼 민주대 독재라고 하는 틀 위에서 깨지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아마 다음 선거도 박근혜 체제 극복론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그건 변형된 민주독재론의 변형일 거고 지금 바꿔야 되는 거는 정당 체제를 진보 대 보수의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 체제란 사실 권위주의 때 만들어진 권위주의의 기원을 두고 있는 정당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잘 보면 서로의 잘못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는 정당이지 본인들 스스로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보고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자유주의 정당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라고 부르기 애매하니까 자녀 개념 비슷한 걸로 자유주의라고 불러. 자유주의인가요? 자유주의는 그렇게 붙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붙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체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고, 누구든 국가 권력에 접근할 기회만 다투는 면에서는 반자유주의죠. 엄밀히 말하면 국가주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국가 권력에 매달려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거기 때문에 이런 정당의 구조, 다른 여야가 서로의 잘못으로만 존재하는 정당 구조이기 때문에 그간 민주화 30년을 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해진 게 아니라 정치하고 사회가 완전히 다른 어떤 그 구조 위에서 시간 사이클을 달리 갖게 된 것. 진보와 보수는 굉장히 가치 있는 갈등의 구조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적어도 합리적으로 논쟁할 수 있고 차이와 이 정체성과 사회적인 어떤 이익과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그대로 두고 만약에 선거를 이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결국 또 어떤 대통령을 뽑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그냥 다시 협소화된 정치 경쟁 구조를 또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소위 말해서 국가에 대한 책임성을 묻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론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 지난 촛불 집회가 정치의 중요성까지를 우리가 공유하고 넘어섰다면 이번 촛불 집회는 좋은 정당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저는 정의당도 엄청나게 전 큰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석이 10석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교섭단체의 규모가 안 되는데 지금 한국의 정당 구조에서는 정의당이 당당하게 야3당의 한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지, 아까 우리 다시 말한 것, 정치란 이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 이런 걸 그냥 주장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어떻게 그런 그 가능성을 살릴 수 있지? 전 이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촛불지의 성격이 어떠니 이런 문제나 무슨 이 평화 집회 무슨 장단점에 대한 이런 문제 여러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가능성의 공간을 어떻게 열어서 정의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3당 정도를 이제는 넘어서 대한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전 본격적으로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대선 경쟁의 구도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 체제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싹트지 않은 진보 보수의 정당 체제가 막연하게나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박계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보수의 새 중심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이 지켜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그 주장의 그 어떤 어떤 가치랄까 이거를 더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거랑 맞설 수 있는 진보의 어떤 새로운 중심에 대한 것도 늘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두 축이 중심이 돼서 정치 변화의 다음 단계가 조금씩 개척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지금의 여야 정당 체제가 또 다른 현실의 정당 체제 차원으로 고려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고, 이 뒤에 있는 힘, 촛불 집회가 만약에 정당 체제의 재편과 만나기 시작하면 저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정당 체계 이론에 제가 정당에 발견한 책에도 정당 이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정당 조직 이론이 있고 정당 체계 이론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당론에서 정당 체계 이론은 이런 겁니다. 정당 체계는 복수의 정당들의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패턴은 한 번 형성되면 잘 안 변합니다. 부부싸움이나 이성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그 갈등이 해소되는 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다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거대한 사이즈에서 그 패턴은 한 번 만들어지면 잘 안 변합니다. 민주화 이후 지금 30년 동안 한국 정당체가 잘 안 변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잘 안 변하는 건 그 패턴의 안정성 때문인데, 문제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정당 체계는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체제의 동전의 다른 양면은 민주당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미애 씨의 최근의 일은 추미애 씨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정신의 구조를 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가 다른 두 편에서 저는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걸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마다 본인은 분명한 전략적 의도를 가졌을 텐데 본인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씨가 아마도 민주당의 주류의 정치 일정을 빨리 땡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나오자마자 끊임없이 결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전 주목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냅둔다고 부서지진 않죠. 이걸 변화시키는 건 결국 정치의 방법으로 이 균형의 구조에 어떻게 이 파열의 구조를 만들어낼 건가가 우리의 이제 아마 이 도전의 어떤 과제거나 숙제일 텐데, 그 문제를 지금부터 담당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국가의 책임성의 문제를 다루는 중심적인 주제일 것이다. 민주화 29년째인데 29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해야 됐는데 못한 과제를 마치 지금 밀린 돈 받아내듯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너무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촛불 집회는 야당이 강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은 가장 약체일 때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아마도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게 일이 시작됐을 텐데, 이때 나온 이슈는 지난 민주화 29년 동안 했어야 될 과제 모두를 품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촛불 집회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의 수많은 어떤 노력들과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보상받지 않고 한꺼번에 보상받는 구조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의 파괴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정치사의 역사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패턴으로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지, 이런 일정한 어떤 이 선형적인 어떤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지금은 변화의 전환기인데 전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이 정의당의 역할도 전 그 사이에 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안에서는 메갈 논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뭐 이 적잖은 어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뭐 갈등도 있었지만 여기 이번 촛불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 차별이나 여성 비하적인 이런 걸 못하게 만드는 건 저는 정의당의 메갈 논쟁이 헛되지만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의 어떤 요소 속으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 뭐 논란의 여지는 물론 있지만 동물인권도 그 가치가 만약에 긍정적인 게 있다면 그것도 이번 집회에서 서서히 자리 잡은 것도 전 진보정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 진보정당에게 혜택을 주고 진보정당에게 소위 말해서 가능성을 주기보다는 이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가져가거나 이 진보정당의 역할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서운한 일이겠지만, 이제는 진보정당의 기여만큼 진보정당도 정치적으로 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이제 우리가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촛불 집회가 마지막이 될 때는 이 그간 29년간 건재하게 유지됐던 정당 체제의 구조에서 양극화된 두 당 중심의 어떤 독과점 체제의 일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일부 변화가 정의당에게 정말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기회 덕분에 지난 10여 년 동안의 상처와 분열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 정치는 정말 갑자기 변한다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미국의 민주당의 역사를 한번 슬쩍 보면 186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사실 미국 민주당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진보적인 정당은 공화당이었지 절대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남부의 농장주들의 어떤 그 참 비참한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었고, 저기 대통령은 여기 공화당한테 양보할 테니까 남부에는 센 후보를 공천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 민주당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정당이 1930년대 기회를 만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적 어느 정도는 미국식 진보 정당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정말로 짧은 순간에 불현듯 시작된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전 정치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한꺼번에 밀린 빚 받아내는 방법으로 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린 빚을 제대로 잘 받아내는 사람이 다음번 시대의 과제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가 왔는데 정치의 방법과 정당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하고 제대로 된 정당 하나 키우는 것이 촛불 집회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이 변화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